TV의 진강호 평론가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의 결혼에 관한 두 번째 진실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1편에서는 백의종군하던 박정희 작전정보실장이 현역 소령으로 복직되는 과정을 분석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배우자 유경수를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경수 여사가 현역 소령이라는 계급장에 반했다는 뜻일까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수원 쪽으로 진격해오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 주력부대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춘천 쪽으로 오는 인민군 2사단과 합세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원 지역을 협공한 후 대전까지 일사천리로 진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군에는 생각 없는 부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원주에 지휘부를 두고 있던 김종호 대령이 이끄는 제6사단이 있었습니다. 김종호 대령은 6.25 발발 전부터 북한군의 징후를 심상치 않게 여깁니다. 평소에 철저한 전술 전략의 연마와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렇게 임전태세를 갖춥니다. 남하하던 인민군 2사단은 6월 25일 새벽 4시 춘천에 포격을 가하며 국군 6사단과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상태로 매복해 있던 국군 6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5일간의 전투 결과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인민군 전체의 초기 계획에 차질이 생겨 주력 부대의 진격이 사흘이나 늦어집니다. 이른바 춘천 대첩으로 인해 국군은 다소 숨돌릴 수 있게 되고 부대 재편성에 돌입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전황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더글러스 메가더 미 극동군사령관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6월 29일 메가더는 대전에서 올라온 이승만 대통령과 수원에서 만납니다. 이때 메가더는 이승만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최병덕 총참모장에게 질문합니다. 군지휘관으로서 한강 방어선을 어떻게 유지하도록 지휘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최병덕은 우물쭈물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0만 명의 남한 청년들을 동원해 훈련시켜 침략을 격퇴하겠다고 말입니다. 메가더는 기가 막혔습니다. 박정희가 이끄는 정보국 전투정보과도 6번을 따라 후퇴합니다. 경북도립병원 앞에 있는 건물로 입주합니다. 한편 7월 14일 당일 메가더에게 유엔기가 전달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만으로는 도저히 작전이 어렵겠다고 판단합니다. 한국군의 작전권을 메가더에게 위임합니다. 이에 따라 박정희가 지휘하는 6번 정보국 전투정보과도 유엔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메가더는 일본 주둔의 미팔군에게 한국으로 출동하도록 명령합니다. 7월 16일 이승만 정부도 대구로 이전합니다. 대구는 자연히 임시 수도가 됩니다. 당시 인구 30만에 불과했던 대구에는 피난민이 몰립니다. 갑자기 70만 명이 넘는 인구의 도시가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기세가 오른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합니다. 7월 20일에는 미 육군 24사단을 격퇴하고 드디어 대전을 점령합니다. 미 육군 24사단장인 윌리엄 딘 소장까지 포로로 잡습니다. 8월 1일에는 대구 북쪽의 안동을 함락시킵니다. 결국 북한 인민군이 낙동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합니다. 이때부터 북한 인민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합니다. 이른바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8월 3일부터 대구 북방 22km 지점에 있는 다부동에서 충돌합니다. 역사에 남을 일진일퇴에 다부동 전투가 시작됩니다. 8월 16일 오전 미군 B-29 폭격기 98대가 일본 공군 기지에서 출격합니다. 7국군 외관 지역의 낙동강 서안 인민군 집결지구에 융단 폭격을 가합니다. 약 30분간에 걸쳐서 투하한 폭탄만 900톤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때 인민군 주력은 낙동강 동화가 끝난 상황이라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북한 인민군은 유엔군의 방어망을 뚫고 대구 북방 20km 지점까지 도달합니다. 대구까지 위험해집니다. 8월 18일 이승만 정부는 유랑극단처럼 다시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깁니다. 다부동 전투가 격화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납니다. 8월 21일에는 대구 시내에 포탄이 떨어집니다. 일진일퇴의 전선이 대구 북방 10km까지 남하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자 대구까지 대포 소리가 진동합니다. 밤이 되면 포화전으로 하늘까지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박정희 소령이 지휘하는 전투정보관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낙동강 전선에서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낙동강 교두보를 압박하고 있는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정보 파악 및 분석입니다. 특히 인민군의 전력조 성표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합니다. 전투 대상인 인민군 부대의 특성을 파악하여 아군의 전술 전략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민군 부대의 역사, 지휘관들의 성격, 장비, 군 편성, 사기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여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전투정보과의 정보전을 통해 아군은 인민군을 격파하고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투정보과의 전력 유지가 쉬웠던 건 아닙니다. 낙동강 전선의 상황이 급박해짐에 따라 병력 손실에 따른 군재편이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6번의 참모장교들까지 차출되어 일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싸워야 필승할 수 있다는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전투정보과 소속 장교들이 임의로 차출되어 전선에 투입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힘업으로 다져져야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박정희 소령의 소신이 뚜렷한 지휘는 김종필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됩니다. 이렇게 박정희 소령은 전투정보과를 지휘하며 6번을 따라 대구와 부산을 오갑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박정희를 정보국 보급실장으로 있던 김재춘 소령이 안쓰럽게 봅니다. 그는 육사 5기생이었는데 육사 2기 출신인 박정희 소령을 스승처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교육받을 때 박정희 선배가 교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정희 소령이 남로당 사건 과정에서 실현하여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장교들과는 달리 박정희 소령은 아내나 애인도 없었습니다. 혼자 몸으로 과로하며 전투정보과 업무에만 열중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김재춘 소령은 입만 열면 박정희 소령에게 말합니다. 제발 옛 사랑은 잊고 장가를 드시라고 말입니다. 이 무렵 대구 사범의 1년 후배인 송재천이 전투정보과를 찾아옵니다. 그는 충북 옥천농고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군사교육을 받고 배속장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소위 계급으로 소집 영장을 받습니다. 그러자 1년 선배로 존경하던 박정희 소령을 만나러 온 겁니다. 졸업 후 오랫동안 소식을 모르던 차에 아끼던 후배가 찾아오자 박정희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송재천은 존경하는 선배와 함께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송재천 소위를 전투정보과에서 포로신문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정희 소령 중심의 전투정보과 팀워크는 더욱 다져집니다. 하지만 송재천에게도 박정희의 어딘지 모를 외로운 모습이 눈에 띕니다. 시련의 상처를 안고 마치 워커홀릭처럼 일만 하는 박정희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눈에는 언제나 외로움이 담겨있는 박정희입니다. 자기가 존경심을 가질 정도로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선배 박정희입니다. 이런 박정희 소령의 안정되지 못한 생활에 송재천 소위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의 머릿속에 이모인 이경영 여사가 생각났습니다. 이어서 이모의 차녀인 외가 여동생 유경수가 떠올랐습니다. 모녀가 부산으로 피난 와 영도에서 새방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정희도 유경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 소위는 박정희 소령에게 말합니다. 과장님은 왜 혼자 사십니까? 가족이 있어야 마음도 든든하고 위로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박정희 소령이 글쎄 좋은 색시가 있어야지 라며 말을 흐립니다. 송재천 소위는 외가 동생인 유경수를 소개합니다. 어려서부터 유경수의 됨됨을 잘 알고 있는 송재천입니다. 나이 26인 유경수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련의 상처가 컸던 박정희는 선뜻 만나보길 꺼립니다. 며칠 뒤 송재천 소위는 다시 유경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후배인 송재천을 신뢰하고 있던 박정희 소령도 유경수란 처녀에 관심이 생깁니다. 한번 만나보기로 합니다. 박정희 소령의 승낙을 얻은 송재천 소위는 부산 영도로 이경영 여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하여 박정희와 유경수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유경수 여사가 소령 계급장에 바란 게 아닙니다. 박정희가 현역 소령으로 복귀 후 송재천 소위를 만남으로써 인연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와 유경수의 만남과 결혼은 과연 순탄하게 이루어질까요? 시청자 여러분,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여 평론하는 강호나라TV의 진짜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론의 진